삼성 열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개혁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젊은 경제개혁의 기수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슨 토론회 같은 거 하셨죠? 예, 뭐 금요일날 이재용 제1심 판결이 있어서 네. 월요일날 바로 긴급 토론회를 어제 국회에서 열었고요. 네. 이 토론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이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네. 좀 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나요? 뭐를 토론회를? 아니 뭐 다시 할 건 아닌데 네. 이제 2심을 지켜봐야죠. 2심을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럼 무거웠나요? 가벼웠나요?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너무 판결이 무거웠다고요? 이재용 아니 회장에 대한 판결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가 네. 오늘 지금 예. 계속 엇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량이 5년으로 너무 이제 적다라는 다들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2심이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2심을 기대해 보자라고 결론을 그렇군요.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젊은 피 박원석 동국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교수가 젊은 피입니까? 아직 50 안 됐습니다. 아니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빨리 하신 거죠? 나이하고 상관없이 젊은 피입니다.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야의 고수죠. 진짜 평론의 맛을 보여주겠다. 시사평론가 정명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명수 대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평가들이 저희 또 네.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해주시는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정명수 대표의 아주 날카로운 비평. 마스크 얘기는 안 하던가요? 마스크는 염색 좀 하시라고. 좀 염색 좀 하세요, 박원석 교수도.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직 저 정도는 아니지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색 얘기로 이렇게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우리 북한 미사일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죠.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일본을 향해서 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정명수 평론가? 뭐 영공상보다는 이제 상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위를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에가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북한이 주장을 한 거죠. ICBM 실험을 몇 차례 했었어요. 네네. 그것도 다 일본 상공상을 지나간 경우가 한 2번인가 3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요번에 특이사항은 국제사회에다가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공위성 발사체라면. 근데 일단 국제사회에 공지를 안 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각도였단 말이에요. 그 각도로 일본을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라도 뭐 오늘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히 움직였지만 일본은 뭐 문자까지 발송하고 뭐 피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자까지 발송하고 일본 언론에서 오늘 하루 종일 대단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번 박원석 발사의 성격이 어쨌든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제재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라는 식의 이제 도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 관계의 재조정 국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 정권이 바뀌었고 그동안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10년 동안에 이른바 이제 전략적 인내, 그래서 북한이 뭐라든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으로서 이 당근 카드를 쓰도록 하는 그런 성격의 도발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북한은 핵무기 완전한 보유로 나가겠다.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의 핵개발과 김정일 시대의 핵실험이나 핵개발이 좀 차이가 있는 게 김정일 시대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당근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협상 전략 차원의 위협 이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뭐 그 측면을 넘어서서 어쨌든 자기 스케줄대로 완전한 핵보유를 통해서 억지력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북미 관계의 재조정에 나서겠다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북이 핵보유로 가는 이 추세를 돌이키거나 막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보실 때는 어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강원 전략에서 강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좀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근데 뭐 계속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재 국면에 계속 대화라는 사인을 너무 계속 보내니까, 그러니까 제재만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선. 근데 자꾸 대통령이 이제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선 제재 국면으로 가고 미국도 계속 그렇게 갔는데 대통령만 이제 계속 대화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시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빚어지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좀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가 이제 말 안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혼낸단 말이에요. 가지고 뭐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어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막 또 달래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이제 버릇없이 큰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재할 때는 제재를 강하게 하고 네. 이 제재 끝에는 결국은 엄마 아빠가 나를 다시 안아줄 거라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고 네.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계속 달래주니까 중간에 이 판 깨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의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제재와 대화가 분리돼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서는 네, 네, 지금 좀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사인을 근데 준 거 이제 아니냐. 요번에 네. 북한이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을 쏜 이유는 얼마 전에 사실 요번 달 8월 9일 날 네, 트럼프가 정명수상인가?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화염과 분노가 있을 거라는 센 발언을 트럼프가 하니까 그때 바로 이어서 김정은이 그러면 우리도 괌을 포위해서 4개의 미사일을 쏘겠다. 네. 그 얘기를 탄착 지점 했어요. 네 곳.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실제로 쏘면 이건 진짜 도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문제가 생기니까 네. 같은 거리인 3,000km 전후의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한 발 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괌까지 한 3,300km인데 이게 2,700km를 날아갔거든요. 네. 다음 북한의 도발은 한 3,500km 한 번 더 쏘지 않을까. 그러면 괌을 완벽히 포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쏜 거야. 근데 이제 이거보다 사실은 숨어있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이런 거예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좋았던 게 2000년하고 2007년도예요. 그때 대화가 한참 잘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직전 2000년 잘 이루어지기 직전 98년도에 인공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도발합니다. 대화하자는 거죠. 대화하자고 도발을 하는 거고 2007년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직전 2006년도에 핵실험을 최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9번, 올해 들어서 13번 미사일을 북한이 쐈는데 시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쏘냐 쟤네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기싸움도 있지만 지금이 대화의 적정기다. 니들 우리랑 대화 안 하면 우린 계속 간다 우리 갈 길을. 이게 이제 지금의 미사일의 본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사일을 많이 쐈나요? 박원식 씨. 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17년 집권을 했는데 네. 17년 집권 기간 동안에 16번 쐈습니다. 17년 동안? 예. 근데 지금 이 김정은은 올해 들어서만 아까 이제 13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북미 관계를 재조정해야 될 국면에 어쨌든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위협인 측면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기 갈 길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미사일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저 ICBM의 완성도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에 갈 때까지 아마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가 방법이 있나요 지금? 미국으로서도 지금 그럼 여러 가지 거의 트럼프는 반강제적으로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 어떤 무력 충돌 단계로 가면 뭐 그건 우리 정부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단지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고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결정적 제재는 뭐 동참하지 못하는 그렇죠. 자기들의 또 전략적 이익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네.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좀 잡고 이후에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선택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뭐 북한 문제나 안 그러면 뭐 국방 문제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려면은 뭔가 우리가 그 줄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최이병은? 그러니까 뭔가 북한도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네?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자기도 얻어내야 될 게 있는데 과연 지금 북한이 뭐 식량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공경에 빠져서 뭔가 국제적인 그런 원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네? 봤을 때
별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뭐 제재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그 중국과의 그 접경 지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뭐 무역을 하고 뭐 다 경제적으로는 그 자기가 얻을 거 많이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별 문제 없이. 예. 대화를 통해서 줄 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아까 전에 박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놓을 카드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놓을 카드가 없는 거예요. 대화라고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 때 뭐 평창 올림픽 때 와라. 뭐 이런 거가 카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 자기 갈 길 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화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 게 무슨 유효한 카드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근데 정면수 그 대화 얘기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네. 이제 북한이 지금 요번에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뭐냐면 며칠 전 8월 26일 날 강원도 기대형에서 동해바다로 곧 미사일을 쐈어요. 그게 이제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논쟁이 그렇죠. 있었던 거고. 세 발 쐈을 때. 예, 세 발 쏘는 거. 근데 이게 50km 고도에 250km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쏜 거는 당연히 중장거리 미사일이고. 네. 근데 이 며칠 전에 쐈던 거는 사실은 이게 사드의 무력화를 위한 거거든요. 사드는 사실은 최저고도 40km 이상이어야지 이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50km가 최고 고도면은 도착할 때 남한이나 일본에 도착할 때는 떨어지는 사드로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일본과 남한, 대한민국을 위한 협박을 한 거고 니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거 요격 못 한다 이걸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오늘 도발한 거는 이미 ICBM하고 핵실험 다 했는데 이게 정밀 타격 가능성이 있느냐 정말 목표지로 갈 수 있느냐를 또 보여준 거거든요. 괌에 300km, 네. 3,000km라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진흥화되고 있고 실제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핵 보유를 하고 있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조준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보여줘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전략으로 지금 북한이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이 지금 대부분 성공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서 대화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선제 타격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아니 그리고 예, 박원순 사실은 그 대화가 실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보수 정부 10년 동안에 이른바 이제 9년 압박과 아닙니까? 고립, 예, 뭐 통쳐서 10년. 예리하시. 압박과 고립 전략이라는 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렇게 압박하고 고립하고 단절하고 대결하면 북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건데 그런 전제가 충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북은 그 사이에 핵실험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미사일 성능을 더 고도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 제재 국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발을 완전히 빼서 뭐 독자적으로 남북 대화를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이 남북 관계나 이 동북아 정세의 큰 틀에서의 전환을 위해서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계속 그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결 일변도의 정책으로 갔을 때 지난 9년이 보여주듯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북을 완전히 고립시키지도 못했고 북의 그 핵개발 능력이나 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무력화시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보수 정권 9년, 10년, 뭐 1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9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중국도 예,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좋은 말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가장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쪽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랑 분명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이제 예? 북한의 강력한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인데 오바마 정부는 사실은 무관심 정책이었거든요. 외면. 무관심 정책이었어요. 와 좋은 단어입니다. 네, 외면. 외면.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트럼프 정부랑 대화하고 싶은 모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제재의 끝은 대화죠. 최이배우. 그러니까 뭐 제재만 해가지고 그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걸 설정하고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재하고 정말 거기서 갈증이 나고 정말
먹을 게 없어지고 네. 뭐 그렇게 될 때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뭔가 거기에서 갈증이 나와서 정말 대화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재의 끝에는 대화가 있다라는 거를 당연히 전제로 하면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대화에 대한 사인을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유보해보자. 라는 것도 저는 유효하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정명수 대화에 대한 열어놓고 운전대론이 나온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북한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보호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뭐 15년 전부터 이제 북한의 요구는 딱 두 가지인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러시아의 극동 유전, 가스 유전 쪽을 사실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전력 문제든 에너지 문제든 이 가스 유전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면 대단히 중요한데, 들어올 때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육자의 관계국들의 협조에 의해서 북한한테 어쨌든 가스 유전을 들어오는 그 통로에서 좀 일부 주고, 그렇게 들어오면 저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에 뭐 하든 중수로를 다시 뭐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제가 예전에 다채널 외교 얘기를 했는데 중국과의 러시아, 특히 러시아하고는 지금 진도가 좀 많이 조금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러시아가 네네. 그런 한국의 그 을지 가디언, 프리덤 가디언인가요? 네. 그렇죠? 그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전략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빙빙 돌다가 또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이 한반도 극동아시아에 러시아도 있다 이거를 보여준 존재감을 거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대화에 대해서 이 박원순 정부가 교수. 얘기하고 있는 대화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네. 저는 뭐 원론적인 수준에서든 뭐 지금 당장 그게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제스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재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결국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운전석론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운전석에 지금 앉을 수가 없어요. 운전석에 앉으려면은 대통령의 기준이죠. 의지와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의 의지와 자신감과 동시에 한반도 이 평화에 대한 구상, 로드맵, 이런 거를 분명하게 가진 참모진들, 또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로드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청와대 안보실이나 이런 데 상황을 보면은 일종의 워싱턴의 공격적 현실주의자들한테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그냥 충실하게 전달하는, 대통령의 자신감과 이런 걸 높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들로 하고 있는 거 보여요. 대표적인 게 지금 사드 지금 곧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발사대.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은 한중 간의 그 중미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네. 좀 있으면 이제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이달 중에 한국에 들어와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해서. 네. 이제는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까지 제재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북핵 상황을 대중국 제재와 이 대중국 포위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데까지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룡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G2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최이배 의원하고 박원석 교수하고 거의 결을 비슷하게 하는 대화론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그냥 갈짓자로 가는 거 아니냐. 이 그건 지적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왔어요. 제가 짧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보 보면, 진영과 네.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운전대론이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정말 지금 운전대 당장 앉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과 평화의 길로 가는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외교 안보 이쪽 국방 그다음에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이제 관료들로 앉혔단 말이에요. 조금 진보 성향인 분들은 다 빠졌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국내 현안도 많고,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이제 준비 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좀 한번 북한이나 트럼프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선들을 보면 그런 인선의 결과가 미국에 가서 어쨌든 사드와 관련된 발언들의 수위가 좀 낮았던 것, 그다음에 진보적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 수준이 낮았던 것에 대해서 뭐 불평과 비판 이거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걸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북한이 이제 계속 개기고 있는 거는
그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거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까지를 보고 이 평화의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뭐 내년 상황에서 이제 운전대에 앉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짓자는 아니고 평화자동차는 준비 단계다. 북한에 있는 예전에 통일그룹인가요? 거기서 만들던 자동차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뻐국인가? 그렇죠. 바꾸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화 자동차. 평화 자동차 회사 이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그 국방부 업무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면 비대칭 전력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대칭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비대칭 전력을 어떻게 빨리 만들려고 질타를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이 뭡니까? 이거 정명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박원석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글쎄 뭘 두고서 비대칭 전력을 언급하신지 예. 저도 궁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언급만 하셨다 뿐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다 사실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 제한도 있고 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거기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에 대한 이제 제재들이 풀려야 사실은 그런 신무기 도입이나 신무기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대칭 전력이 가능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뭐 방위비에서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뭘 했냐고 네, 그렇게 질타를 질타는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방산비리 빨리 해결하고 직을 걸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비대칭 전력을 빨리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은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대칭 전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군사력이 네. 표현이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국방비도 이제 더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공약을 했고, 뭐 실제 지금 국정과제도 들어가 있고요. 네. 뭐 거기에 이제 뭐 킬체인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그 완성을 시키자. 그래서 전시작전 횟수를 아무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강한 국방력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자주국방, 미국에 네.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강한 군사력, 국방력을 아마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는 표현으로 좀 나온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그 군사적인 그 용어이지만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정치적으로 쓰신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민주당 인사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비대칭 전력이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주문 사항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쪽보다 우리가 경제 능력은 한 40배 정도 훨씬 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비만 해도 10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시스템의 전환,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전쟁 수행 능력이 사실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군 빠진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우리 군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설계하고 그것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 국방비만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국방비 줄여서 그거를 복지 예산으로 쓰자고 하던 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숫자가 예, 생각인데 최 의원. 2.3%를 2.9%인가요? 하여튼 그 몇 퍼센트 늘리기로 이제 GDP 대비 그 네. 이제 공약을 했었고, 뭐 그게 이제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그 킬체인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기 완성을 하자라는 네.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국방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납득하려면은 방위 그 비리가 방산 비리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산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척결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반감을, 그러니까 국방비 쓰는 거에서 반감을 안 갖게 하려는 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 참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화성 가는 꿈을 꾸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은 뭐 때문에 그렇게 미사일을 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미사일도 쏠 수 있는 능력도 못 갖추고요. 이거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속이 터집니다. 아니 그래도 뭐 최근에 인공위성도 뭐 러시아 기술을 빌려서였지만 자체 발사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을 쏠 수는 있어요. 사거리 네.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못 실어요. 앞에다가. 아니 뭐 대한민국의 장점이 사실 정보통신이 어떤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지성이 지금은 방송 위성만 있는데 네. 저는 군사 위성 쏘고 그다음에 감시 체계, 감시 시스템, 그거도 감시 시스템 만들어서 대한민국 장점이 정보통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 분야로 저는 집중을 좀 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퇴보했다 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학부를 부활시켰습니다. 미래창조의 정체성을 지난 4년간 못 찾았기 때문에 정보통신. 회귀하고 근데 정보통신을 시작한 거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너무, 그것 너무,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 때문에 또 벤처붐 때문에 여러 사람 또 피해보고 그러긴 했었죠. 피해는 있었어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뭐 그때 이 얘기를 해서 벤처 하시면 계셨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막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분이 괜찮은 겁니까? 근데 앵커가 요즘 오늘은 또 많이 나서시네요. 아 그리고요. 자 경제 문제니까 우리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신고리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찬성 측이 너무 거세게 반발해서 반대쪽 얘기만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네, 박원석 교수. 실은 이게 이제 공론화가 늦은 거죠. 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돼서 그 반대 찬성 이런 흐름이 형성된 건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절차를 밟아서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이해관계가 공고하게 형성이 돼 있고 그게 이제 표출돼서 나오는 거고요. 실은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신고리 145기가 있었고 거기에 5,6호기를 더 짓게 되면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됩니다. 위험도 굉장히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국민들 의견 수렴이나 주민들 의견 수렴을 전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자력위원회에서 딱 회의 3번 만에 5,6호기 건설 승인이 났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20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실은 그 계획이 정당한 거였는지 입지 분석이 타당했는지 이런 거를 원자력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거의 날림으로 사실은 건설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서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하자라는 건 좋은데 이 공론화 이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발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사실은 저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활동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예정되는 활동 기간도.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은 찬성 측 반대 측이 이게 설득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이배 의원. 원래는 건설 전에 공론을 거쳐서 할지 말지 그렇게 해야 정해놨는데 되는 이제 거지. 지금 네. 중간에 지금 이제 건설을 중단시켜 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첨예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경주에 지진을 겪고 나서 굉장히 더 예민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다면서요. 그 경주 지진 겪고 나서 이 원전이 정말 심각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지진대를 뭐 벗어나서 네. 그리고 또 가장 안전한 기술로 뭐 가장 신기술로 지금 새로 짓는 거니까 네. 짓고 있으니까 뭐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해 온 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지진에 대한 이 검사가 정말 제대로 됐느냐.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국정조사하면서 이 지진대에 대한 조사가 의외로 되게 허술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정감사 때 지적도 하고 다시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안전성 문제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안전하다라고 뭐 물론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대 위에 원전을 지었는데 안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진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그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다면 네. 지진대 위에서 안전한 원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을 우리가 진짜 국민적으로 좀 걱정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론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만든 건데 근데 이제 이 절차는 좀 너무 그 성급하게 밀어붙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반발이 더 심해져서 조금 더 세련되게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갈등을 더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라는. 아니 근데 이게 네?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를 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리 5,6호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년 전부터 논란이 거듭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걸 건설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입지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자료도 그동안에 수차례 공개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네. 공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고리 5, 6호기 자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체된 이슈인데 이 지체된 이슈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해가는 이런 정책의 신호탄이다. 물론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꼭 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은 그보다 훨씬 더 롱텀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독일이 이제 탈원전으로 갔는데 20년 이상 걸렸거든요. 국민투표만 3차례 했어요. 네. 앞으로 우리도 그런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는 5, 6호기 그 자체로 저는 볼 문제가 있고 이게 이 건설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적으로 부실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된 그 결정을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 폐기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조금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박완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예, 정만수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원래 좀 무난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과감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나 그래요? 선택을 그럼 지금 스트롱맨 문재인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일단 북한에 대한 응징을 해라. 그래서 태백에 사실은 폭격을 좀 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오는 과감함을 좀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근데 정책 결정에서 제일 과감하게 결정한 게 사실 이 그 공론화위원회거든요. 이건 정부 시작하자마자 과감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단하면 5, 6조라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세 가지 경제성 문제, 경제성이라는 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하고 이제 원전 산업 경쟁력 문제가 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뭐가 더 있죠? 이거 안 짓게 되면 이제 그거를 손실이지. 그거는 그렇죠. 손실의 예, 문제가 예.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안정성과 환경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신고리 5, 6호기는 절차상에서 사실은 이 입주 선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정성하고 이제 그 환경 문제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전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과 원전의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건은 기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제 세 번째 주제는 아마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5, 6호기에 한해서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입지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 문제를 다뤄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요 지점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요번에 이 공론화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양측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다음 객관적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국민에게 이거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좀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끝나면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얘기처럼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를 좀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라도 결론을 좀 내고 너무 이거를 일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말고 결론을 도출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4년 5년 안에 이게 결론이 안 나오면 다음 정부한테 넘어질 정도로 원전 정책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초이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소통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정쩡한 스탠스를 갖고 있어서 더 혼란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공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탈원전 정책은 뭐 명확하게 가지고 그건 명확히 있으니까 있었습니다. 그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네? 제가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문제 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명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의들을 정말 필요로 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걸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원래 있는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냐.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만든 위원회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좀 뭐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법적의 그 지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뛰어넘어서서 뭘 하나 새로 만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탈원전 정책은 뭐 독일에서도 뭐 60년, 뭐 70년 이렇게 걸렸다고 하니까 네. 그 장기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 60년, 5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그래서 근데 얘기예요. 이번에 딱 탈원전 정책 우리는 탈원전 한다고 정해놓고 갔을 때 정권 바뀌어서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진짜 전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 정민 네. 여야 합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여야 합의를 밀어붙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거를 국회에서 또 같이 논의를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가 박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게 탈원전 정책의 어떤 기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은 그래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신고리 569기 건설에 찬성하는 쪽에서 예, 박원석 교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실은 이 공론화위원회 위상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서 선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그런 팀이 있죠. 저는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데 왜 이걸 만들었냐, 옥상옥 같은 기구 아니냐.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건설 승인을 내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일사부재리 비슷하게 적용이 돼서 그 기구가 자기가 결정한 걸 다시 뒤집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있고, 또 원자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그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이런 구조인데 반해서 공론화위원회는 좀 다르게 이 절차를 운영하겠다. 네. 뭐 패널들도 선정하고 그래서 공론조사도 하고 공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실험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의미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탈원전 정책은 뭐 문재인 정부 공약이 2060년까지 탈원전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작 정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잘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 시작도 쉽지가 않아요. 워낙 이 원전을 둘러싼 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원전 마피아. 그리고 우리 원자력 지금 마피아. 에너지 정책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안에 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 합의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사실은 이게 복잡한 그런 과정과 이해관계의 조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건 그거대로 물론 이제 이 신고리 569기에 대한 결정이 하나의 상징적 그런 어떤 신호탄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가 거죠.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 중에 뭐 말씀드렸지만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계속 볼 수는 밀린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예 토론을 봉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예 이번에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갈등을,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의원. 이게 지금 갈등을 또 키우고 있는 거가 지금 실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래서 세련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원안이나 뭐 공론화위원회를 원안에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법적인 제대로 된 절차와 원칙들을 좀 지키면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니까 공격당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공론화에서 결정하면은 뭐 그대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막 한참 논란이 되다가 정부도 그걸 결정 못 예. 하겠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나중에는 아무튼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 했는데 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결정 안 하고 권고사항으로만 주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나오니까 이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갈등을 더 지금 양상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조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는 좀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문수 공론화위원회가 평론가? 이제 활동을 마치기 전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여야가 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만 책임을 주지 말고 그렇죠. 또 누구한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서로가 국회와 청와대가 또 국민과 소통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이 원전의 문제 핵심은 이제 투자비 효과가 좋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이제 원전 마피아의 자기의 명분들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과 화력의 의존도가 너무 많은데 화력의 대부분의 또 90%는 석탄입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는 아까 미사일 얘기 나왔을 때 우리 극동 아시아, 그러니까 시베리아 그 러시아 가스 유전 얘기 나왔는데 그 파이프라인 성공하면요 에너지 대체가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정명섭 평론가께서는 북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방위원회. 북방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북방
경제협력. 경제협력위원회 오늘 송영길 그 위원장. 송영길 위원장님이 네. 하여튼 뭐 임명이 되셨죠. 그런 희망이 뭐 임명 안 될 줄 알았는데 임명됐어요. 아니. 또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죠?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왜 저분이 자꾸 파이프라인을 얘기하고 러시아와 뭐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그런 그럼요. 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박원석 교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 예산은 어떻게 보셨어요? 19대랑은 좀 다르게 좀 네, 뭐 일단 많이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죠. 네. 이 총지출이 한 7.1% 네. 는 거니까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역대 그 예산안 증가율로 봐도 2008년 이후에 아마 총지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또 사람 중심의 투자 그런 거에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제 관점에서 문제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네. 이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원 조달. 자, 직접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심의를 하셔야 돼요. 예. 최이배 의원. 오늘 국민의당에서 좀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이제 내용인 그 178조라고 하는 이제 그 100대 가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178조를 가지고서는 산타크로스 선물을 다 못 사더라. 돈이 261조는 필요하더라. 최이배 의원도 한국일보를 읽으시는군요. 예. 이건 뭐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산타크로스를. 예. 근데 그래서 이게 과소축에 된 게 저희가 보니까 30조 정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제시한 문재인 케어나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라는 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또 한 23조 정도가 또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3조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됐다. 네. 저희가 생각에. 그래서 총 260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보기엔 또 178조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내년 첫 해 이제 그 예산안을 짰는데 확장적 이제 재정 기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1%의 총 지출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와서 429조가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또 막상 공약에서 첫 해에 이거밖에 못하나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굉장히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100대 과제는 내놓고 178조 얘기했고 근데 또 18년 예산은 짰는데 공약에 들어가는 내용들하고는 또 어긋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솔직하지 않다. 제가 딱 오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예산안과 그걸 보면서 너무 솔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리고 이게 많은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국민들한테 좀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증세에 대한 솔직함. 그러니까 좀 더 내야 된다. 더 써야 된다. 그리고 더 걷어야 된다. 둘 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최이배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민주당 인사시니까 좀 방어 좀 네네. 해주세요. 방어가 아니라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요? 118조 얘기를 하면서 부자 증세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소득자하고 법인세하고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 갖고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8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한 60%는 자연 증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법인세나 고소득자한테 받는 추가 소득 추가 세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처한테 가는 거 SOC나 이쪽 가는 거를 세출 토목 구조 사업을 조정. 다시 세출 조정하는 게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 서민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한 솔직함이 아직 안 나오는데 저는 올해 정기국회나 예산을 다룰 때 청와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민 증세에 대한. 근데 이게 아직 솔직함인가요? 분석이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관료들은 이게 지금 계속 계산을 숫자를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맞춰보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 세금을 걷어도 안 된다. 그게 이 정도. 이런 솔직함이 솔직히 청와대 측에서 나와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인정하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세 얘기할 때 방원석 자꾸 교수. 부자 증세, 서민 증세 이렇게 나눠가지고
증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편견을 조성하는 경향이 그동안의 정치권에 있어 왔는데 지금 우리 이제 재정 정책의 흐름에서 보면은 부자 증세, 서민 증세 이런 거를 나눌 필요 없이 증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그 조세 부담률을 한 0.4% 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예요. 20% 정도로. 작년에 이제 19.6%였는데, 근데 이제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한참 낮습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우리는 한 10% 정도 되는데 OECD 국가들 평균 보면은 20%가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하겠다. 근데 이제 재원 조달 계획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출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초고소득자나 뭐 초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그렇죠. 일부 증세하고 표 안 떨어지는 곳에만 그다음에 핀 이제 세수로. 세수가 늘고 있다. 근데 세수는 안 늘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렇죠. 또 네.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세입 경쟁이라는 그런 희한한 그 대책을 세웠던 적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적극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됐냐면은 대선 공약을 가지고서 TV 토론하고 이럴 때부터 사실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를 못했어요. 그게 밀려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총지출 증가율을 7.1%로 잡았는데 사실 우리 경제 상황에서 보면 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5%도 성장을 못하는 네, 상황에서. 당연히 근데 임기 내내 지금 7% 이상씩 총지출을 증가해야 아까 얘기하셨던 178조 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계획에 비해서 재원 마련 계획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고 내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초기처럼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약을 폐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한번 아니 갖다 붙이실 때 붙여야지 어떻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예, 경제민주화 문제랑 예. 비교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한번 끊어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중세 문제는 근데 정말 이제- 저부터도 반감이 아니 들 근데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가 네? 내 증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는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인정하는데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도 했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어쨌든 전국 동시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솔직한 사인을 주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하고 정의당만 동의하면 동의하죠.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명수 평론가께서 이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끊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다가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금 올리는 거는 어려우니까 네. 결국은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뭐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은 네. 국가 채무가 이제 한 39조가 늘어나요. 전년 대비 이제 그 계획상.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매년 한 40조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계획하에 이제 지금 재정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근데 왜냐면은 이게 재정 수지가 그 적자가 지금 한 그 2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족하기 위해서 부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고도 정말 그 공약을 다 이행하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 채무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늘리는 이제 채무 계획은 이제 40조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뒤로는 결국은 국가 채무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진작 대선 때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OECD에서도 이제 그 아직 재정 여력이 충족하니까 네. 좀 확장적인 재정해도 된다 대한민국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나온 거를 많이 인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그러니까 부채를 조달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조달해서 계속 복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5년 동안은 한 40조씩 해가지고 뭐 200조 정도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그때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5년이 문제. 그러니까 5년은 이 정부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정부 가면은 네. 이제 선거 때 네. 똑같은 논리가 작동하거든요. 증세 얘기 못 하고.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공약은 또 이행해야 되겠고 네. 공약 이행 재원은 부풀려 놨는데 재원 조달 계획은 불투명하고 이게 사실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걸 한번 좀 끊어야 된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난 정부 때는 겉으로는 이 재정의 건전성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보면은 재정이 엉망이었어요. 부채는 계속 늘어났고
그리고 막 재정 동원해가지고 경기 부양하고 그다음에 SOC 사업 4대강 같은 무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기조하고 실제 재정 운영 정책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채로 이걸 메꾸는 거는 이 정부 5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중기 재정 계획하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 그래서 저는 당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희 당이 우리 이 얘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까요? 뭐 시간 다 갔어요? 아니 왜냐면 잃어버린 10년이기 때문에 아, 지금 다음에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추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네. 부채만 쌓고 가면 안 되죠. 저희 당 아.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다음 정권도 잡겠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북한 연일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도 시끄럽고요. 그래도 우리 정부의 예산 유심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